네,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신의 한 수로 저희 첫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오늘은 만나볼 거예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제 다른 코너에서 계속 뵙다가 네. 우리 팀장님을 신의 한 수 코너로 모시게 됐습니다. 워낙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민 팀장이시라 그냥 네. 세워드렸어요. 마음껏 자료 보면서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의도에서요. 오늘 뭐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시장 분위기가 매번 이렇습니다. 좀 올라가나 했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계속 밀리고 뭔가 부담스러운 구간. 화요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되고요? 이 전반적인 시장 전체 그림 좀 그려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신의 한 수라는 코너의 첫 출연이니까요. 먼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구할 때 투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투수는 포수한테 공을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것은 내 자본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 곳에나 공을 던졌을 때 안타가 되거나 홈런이 되진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자본을 던질 때도 좀 편안한 구간에 내가 스트라이크 존에 좀 들어왔을 때 배트를 휘두른다. 즉, 내 자본을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자본을 던질 만한 그러한 주식시장에서 좀 주식 투자를 할 만한 편안한 환경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걸 제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지표를 가지고 저는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의 한 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업종과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부들이 이제 광산에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가지고 보통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이 광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가지고 들어가면 미리 그 신호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울면서. 그래서 그 신호를 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중요한 이 탄광소의 카나리아 역할을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지표를 가지고 삼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연초 이후에 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시장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죠. 이거는 뭐냐 하면요.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스프레드니까 차이죠, 차이. 그래서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면서 조금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 즉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를 나타내주고 있는 쪽이 6월 달의 흐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증시 기억을 하시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한 월간 기준으로 17%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그때 안 좋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꾸준하게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죠? 돈들이 이제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시장이 참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8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다시 곰실곰실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5%나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간 단위로 조금 전에 보셨다면 이건 이제 주간 단위의 흐름인데요. 주간 단위도 6주 연속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으면서 주식시장이 참 좋은 환경이었는데 2주 연속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자꾸 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주식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나스닥 지수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한번 연초 이후에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요. 나스닥 지수가 노란색입니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반대의 그림이고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난 7월부터 8월달까지 이렇게 안정을 찾으니까 나스닥 지수의 노란색 지수도 11,000에서 13,000선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죠. 가장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분홍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 하이힐드가 8월 중순부터 다시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다시 11,000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서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역의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좀 올릴 것인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고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하나의 더 지표를 말씀드리면
유로화의 방향성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유럽의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슈인데 왼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유럽 지역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지금 올라갔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짙은 색일수록 전기요금이 비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든지 영국 그리고 프랑스 같은 지역들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연초 대비해서 거의 많은 곳은 10배가량 전기요금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원전 쪽으로 에너지 믹스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라든지 가스가 상승하니까 이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공장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을 닫고 있고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의 유럽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고요. 침체 우려성이 커지니까 그 유로존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유로화의 움직임이 짙은색 그림입니다. 최근에 유로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니까 1대1 패러티가 깨지고 0.99, 0.98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노란색이랑 한번 같이 그려봤는데요. 유로화가 이렇게 강할 때는 코스피도 상승을 하고요. 유로화가 약할 때는 코스피도 하락을 합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즉 그러면 유로화가 좀 강세로 돌아서야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유로화가 왜 중요하냐? 이 달러를 구성하는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 달러 강세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달러 인덱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로화고요. 60% 가깝게 차지하니 이 유로화가 박살이 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에 그 해당 지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달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통화들이 지금 최근에 약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 차트도 보시면 1370원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를 제가 95년도부터 아주 긴 시계열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95년도부터 한번 이렇게 그려보니까 지금처럼 1370원을 넘어섰던 때는 딱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왼쪽이 97년도, 98년도 우리 IMF 때 위기였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때를 제외하면 1370원이라는 환율을 본 적이 없고 저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갈 때 코스피 노란색을 보시면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하락하는 이런 그림으로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때 2번과 지금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2번과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2번의 케이스는 보면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상당히 부족할 때였고요. 그래서 대외 채무 비율이 높아서 우리 국가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는, 즉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을 때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가장 오른쪽 위에 이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8년도, 2009년도 검은색인 이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때 CDS 프리미엄이라는 그래프도 같이 치솟았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 자체가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환율은 검은색 그림은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CDS 프리미엄이라는 이 그래프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2번의 그 금융위기와 시스템적 위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환율은 아주 가파르게 기울기가 올랐는데 지금은 완만하게 환율이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2번과는 지금 케이스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쨌든 환율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8월 때까지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요. 네. 세로막대 그래프입니다. 8월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9월 들어서는 주식을 좀 팔고 있는 코스피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8월 달까지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좀 했는데 9월부터는 수급이 꺾이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니까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채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림 한번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신용잔고 부분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바닥을 찍었을 때 우리 신용잔고 코스닥의 금액을 보시면 한 10조 원 정도 수준에 있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8조 원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월 중순까지 시장이 반등할 때 한 9조 원 정도까지 신용잔고 금액이 다시 지금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지 않고 멈추는데 기관 투자가들마저 다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한번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 올라왔던 1조 원의 신용은 다시 시장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경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제 시장 전체를 봤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좀 해 나가야 되는가 그 아이디어를 좀 고민을 해주세요. 오늘도 두 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가 OLED 그리고 네. VR 관련한 쪽을 보자라는 것이네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뭐냐면요. 주간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기관들이 샀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00억인데 100억을 사면 10%겠죠. 근데 10억을 사면 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매수 금액 순으로 보게 되면 항상 좀 시가총액이 비싼 애들만 이러한 수급 상위 종목이 잡히다 보니까 저는 매수 금액 기준을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이 매수 강도 기준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주일 기준으로 가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의미 있게 매수를 한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있고 선익 시스템이라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최근에 좀 다시 핫한 테마가 되고 있는 AR, VR 관련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7월 26일 날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 앵커님하고 이 7월 26일 날 이 뉴프렉스에 대해서 네.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앞으로 커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시장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아주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민 네. 팀장님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아이디어를 보면 앞서간 이 선구안적인 이게 시각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조금 머지않은 미래에서 이렇게 반응이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또 그러면 제2의 뉴프렉스를 한번 시장에서는 찾아보고 오,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그래도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둬야 돼요.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자, 한번 보시면 일단 다양한 메타버스 디바이스들이 지금 글로벌 빅테크 관련주들이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아마 MS랑 손을 잡고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여기 중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만들 때 과연 디스플레이는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할까라는 것이 제가 궁금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애플이 연말 내년 초에 새로운 이제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를 마이크로 OLED를 적용해서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애플이 간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로 OLED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이 애플이 마이크로 OLED를 이제 적용해서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2021년 9월 달에 APS 홀딩스라는 회사가 애플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3000 PPI급의 이 FMM을 우리한테 한번 넣어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애플이 VR을 하는데 3000 PPI급의 FMM을 APS 홀딩스가 한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좀 논의를 하다가 조금 지지부진했고 논의가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APS 홀딩스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애플에 적용이 될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 다른 회사들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국책과제로 그 부분을 선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면 자, 만약에 이 AR, VR 관련해서 디바이스가 나오고 거기에 마이크로 OLED를 적용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FMM 관련된 APS 홀딩스가 과거에 그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그 FMM에 대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가 움직인다. 일단은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APS 홀딩스를 탑픽 종목으로 주시는 네네. 건가요? OLED 쪽에서. OLED 네네. 쪽에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어떤 쪽에 우리가 눈을 돌려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부품을 이야기해드렸다면 장비는 선익 시스템이고 나중에 제가 또 아마 장비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에서 시가총액 감안해서 매수 강도가 좀 의미 있게 들어간 종목을 보니까 여기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보입니다. 명신산업이 어떤 지금 이슈가 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화면이 뭐냐 하면요. 2021년도 초에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 우리 컨테이너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컨테이너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적체가 되는 그때의 이미지거든요. 그때 그 항구에 한 100척이 넘는 배들이 오도가지 못하고 그때 막혀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항구 쪽의 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10척 정도밖에 지금은 컨테이너선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물동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죠.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그러면 재고는 많이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떨어지니 이 컨테이너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운임지수를 한번 보시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힘들었던 기업들, 핍박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때 수혜를 받던 기업은 누굴까요? 우리 HMM이 그때 당시에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컨테이너 운임지수 하락과 함께 많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반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자, 요 기업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해운 운임 상승하면서 힘들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으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항공 운송까지 이용하면서 운임이 높았던 것이 힘들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바뀌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명신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신산업은 HMM의 차트와 다르게 지금 오히려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해운운임이 하락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명신산업과 타이어 관련주들이 물류비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명신산업과 타이어 부품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선호하세요? 네, 지금 타이어 관련주는 두 종목이 지금 네. 시장에서는 좀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넥센 타이어와 두 번째가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두 종목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넥센 타이어가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한국 타이어는 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조금 상승 탄력은 좀 더디긴 한데요. 조금 편안하게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를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뭐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으면 들을수록 쉽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아이디어를 늘 제시를 해주는 키맨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저희가 꼽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관련주도 여러분들 흐름 한번 쫓아가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면서 저희 또 추후에 또 키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